더 좋은 방법은 언제나 있다. 미국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중국 고대의 은나라의 왕이었던 탕 임금은 성군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요임금, 순임금, 우왕과 함께 중국의 4대 성군입니다. 그는 세숫대야에 글귀를 새겨두고 손을 씻을 때마다 되새기며 스스로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바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다시 새로워져라 라는 일일신, 우일신입니다. 새로워지자 라는 말은 새롭지 않지만 그 말의 실천은 새로운 일처럼 어렵습니다. 날마다 새로우려면 어제와 달라야 하고 어제와 다르려면 무언가를 고쳐야 하며 고칠 것을 찾아내려면 어디가 잘못인지 고민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잘못을 찾아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으로 수정해야 비로소 새롭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도 더 나은 길은 항상 있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되짚어 봅시다. 시간과 장소를 따져봅시다. 바꿀 수 있다면 확실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나요?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고칠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보다 빠른 길이 있을 겁니다. 찾아내고 수정하고 적용함으로써 영원히 전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365 공비타민 영원히 새로워져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끔 만드는 9번째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괴벨스와 괴테처럼 똑같이 언어의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인류에게 영원히 감동을 주는 문학작품을 남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두 사람의 예를 보았었죠. 그리고 9번째 지능, 큰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가치를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이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다중지능을 처음으로 만든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자신이 확립한 8가지 다중지능에 이어서 이 9번째 지능의 존재의 가능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아직 뇌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8과 2분의 1 지능이라는 약간 애매한 말로 존재에 대한 확언 자체를 조금 유보해 두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워드 가드너는 뇌과학이 발달하는 약 20년 뒤에는 이 9번째 지능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9번째 지능의 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과연 큰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 9번째 지능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는 9번째 지능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조세핀 김 교수는 바로 이 정답 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9번째 지능에서 온다고 말한다. 조세핀 김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정답이 없지만 멈출 수도 없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질문은 계속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그 질문들은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기근, 지진, 전쟁에 관한 소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이다. 그러나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접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진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불공평한 대우로 상처를 입었을 때 9번째 지능이 잘 개발되지 않은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할지도 모른다. 신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러나 9번째 지능이 발달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도록 불공평을 신께서 허락하신 게 아닐까? 이처럼 9번째 지능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보는 시각과 삶의 초점이 다르다. 문제만을 보지 않고 불평만을 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참된 인간성이 살아나게 하며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 여기서요. 9번째 지능이 가진 힘, 그중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바로 9번째 지능이 다른 8가지 다중지능을 가장 선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가지 다중지능과 함께하지 않는 9번째 지능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즉, 다른 8가지 지능들을 완성시키는 지능이 9번째 지능이다. 이것은 8가지 다중지능 중 어떤 사람이 가진 몇 가지 지능과 9번째 지능이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뿐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9번째 지능이 일종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예컨대 말재주가 탁월한 사람이겠죠.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작곡을 잘하거나 악기를 잘 연주할 겁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스포츠 혹은 몸을 움직이는 일에 능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바, 그리고 삶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그저 자기가 인기를 얻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 좋은 지위를 구할 수 있는데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9번째 지능이 발달된 사람이라면 일종의 커다란 문제의식, 세상은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세상에 공헌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괴테같이 훌륭한 작품을 남기거나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악기를 연주했던 사라예보의 첼리스트 같은 감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고 탁월한 재능들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8가지 다중지능 중 다수를 아주 훌륭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이 9번째 지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좋은 문제의식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재주를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8가지 지능들을 완성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9번째 지능이 가진 첫 번째 힘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조세핀 교수는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한다. 조기 교육을 맹신하는 부모들이 다중지능 이론을 근거로 아이들의 가능성과 미래를 너무 일찍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 단순히 교육 이론만 믿고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쉽게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는 게 바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런 질문이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자녀가 다중지능 검사를 했는데 논리, 수학지능 점수가 높게 나오면 많은 부모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말한다. 너는 논리, 수학지능이 뛰어나니까 대학 전공을 수학이나 공학으로 하면 되겠다. 하지만 9번째 지능이 뛰어난 부모라면 혹은 아이의 9번째 지능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너는 어떤 현상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구나. 나는 내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가 가진 그 능력을 어떻게 쓸지 대단히 궁금하단다. 이 말에는 논리지능이나 수학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면 어떤 일을 해도 잘 할 수 있다는 암시와 격려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 부모는 아이가 가진 강점을 한정된 직업이나 전공으로만 연결짓지 않고 강점 지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수학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분쟁 조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는 생각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의식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인생과 세상에 의미 있는 가치들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조세핀 김 교수는 아이들의 미래를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9번째 지능 교육을 먼저 하라고 주문한다. 이어서 9번째 지능이 가진 2번째 힘을 살펴보자. 조세핀 교수는 9번째 지능이 잘 개발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꼽는다. 조세핀 김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9번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나 상황들을 큰 그림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정서적인 안정감이 아주 높습니다. 함께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들에게는 큰 기복이나 동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9번째 지능은 삶에 대한 철학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지능이기 때문에 이 지능이 높으면 다른 어떤 지능을 강점으로 갖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평정심과 안정감, 큰 시야와 정의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세핀 김 교수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상담 전문직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신의 존재감 혹은 타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숱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직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어떤 분야에서든 사람들이 따르거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훨씬 더 멀리 보고 크게 보면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시야와 관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와 시대를 통찰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과 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영성 실존 지능,
즉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다. 조세핀 김 교수는 말한다. 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핵심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I am because you are. 즉,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 9번째 지능이 뛰어난 리더들이 이런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핀 김 교수는 우분투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십을 설명한다. 그녀가 9번째 지능과 리더십 개발의 직결성을 이야기할 때 리더십의 중점은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단순히 조직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9번째 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개개인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며 이러한 리더십이 9번째 지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우분투에 대한 설명은 조세핀 김 교수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그는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다른과 같이 설명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한 사람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9번째 지능이 가진 3번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바로 9번째 지능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영성 연구기관인 보스턴 칼리지의 전설 토마스 구룸 교수는 실존 지능인 9번째 지능의 존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직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지능, 즉 9번째 지능에 인자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실제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영성 지능을 높이는 수업을 진행한다. 먼저 그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일단 열리고 나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쏟아낸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주로 시간을 어떻게 쓰며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또한 토마스 구룸 교수는 수업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는 것이다. 내가 만약 빌 게이츠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름 교수는 이에 관해 좀 더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의 깨달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게이츠 부부가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3끼 이상은 먹지 못하며 하루에 대개는 겨우 한 벌의 옷을 입고 잠을 잘 때는 한 집에 하나의 침대에서 잠을 잔다. 빌 게이츠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다시 잘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만약 당신이 빌 게이츠라면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의 수만 배나 되는 큰 부를 이룬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어서 그름 교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한다. 5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름 교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스승이 있었다. 청소년 시절의 문학 선생님이었다. 그는 시를 공부할 때 구절, 리듬, 문법 같은 것보다 시가 말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그 시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어보도록 했다. 청소년기의 그름 교수는 그 시간을 통해 그 어떤 때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는 침실 머릿맡에 시집을 둘 만큼 시를 좋아한다. 잠들기 전 아름다운 시를 읊을 때 자신의 영혼이 성숙함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오늘날 세계적인 영성 연구의 대가가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문학 선생님과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한 9번째 지능 개발 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름 교수는 그 9번째 지능이 삶과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강조한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튼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연구를 할 때 그들이 질문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들은 기술적인 질문만 했지요. 그 누구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과연 이 방법이 맞는지, 이 폭탄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 연구인지는 묻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합리성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버렸고 우리의 교육계도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9번째 지능, 즉 실존 영성 지능을 개발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9번째 지능을 발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악화되어 어두울 겁니다. 전쟁, 환경 파괴, 인종 청소 같은 인류의 재앙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9번째 지능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9번째 지능 책에서 조세핀 김 교수나 영성연구의 대가 토마스 그름 교수가 이야기하는 9번째 지능이 가진 3가지 힘은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9번째 지능은 나머지 8가지 다중 지능을 완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번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멀리 보고 크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9번째 지능은요, 개인의 삶,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네, 9번째 지능, 이렇게 중요하고 특히 물질 만능주의, 과학기술이 그 속도를 따라가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의미가 적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장 중요한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케 만드는 그러한 힘이 이 실존 영성지능 9번째 지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9번째 지능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 누가 9번째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9번째 지능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는 있긴 있는 걸까요? 이 9번째 지능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최초로 9번째 지능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문지를 만드는 방식은요,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름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 연구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완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9번째 지능이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지를 던져보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던져 그 점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 설문지의 완성도를 가늠해 보았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9번째 지능 설문지를 보내달라고 제작진에게 요청을 했다는데 제작진은 그때는 그 설문지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학술적으로 정식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저 관련 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설문용으로 만든 문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칫 이 설문지를 공개했다가 공식 검사지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요, 그 9번째 지능 설문지에 설문 문항만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이 설문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과 9번째 지능을 측정하는 방식이 이 설문의 내용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님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우리는요, 이 설문 내용들을 보면서 그저 9번째 지능이 이러한 질문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어렴풋하게 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번째 지능 설문지 문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큰 질문을 던지는 능력, 큰 그림을 보고 멀리 보는 시야, 우리 개개인이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확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넓은 마음, 이런 9번째 지능이 발달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소 어렴풋하게나마 느껴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9번째 지능 설문지의 문항 내용들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내용들,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같은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문항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9번째 지능이 얼마나 나는 발달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정도, 그 정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문항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사람들이 당신을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으로 보는가? 둘째,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준 적이 있는가? 셋째,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비영리 활동에 쓰는 시간이 1년에 30일 이상 되는가? 넷째, 당신에게는 지금 당신이 받는 것 이상으로 기꺼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다섯째, 과거에 당신이 돕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섯째, 당신은 대화하기 곤란한 주제에 대해서도 친한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가? 일곱째,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덟째, 지역사회나 시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홉 번째, 우리 사회의 정의가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열 번째, 죽음이라는 주제가 당신을 불안하거나 당황스럽게 만드는가? 11번째, 당신은 동질감이나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있는가? 12번째, 당신의 생명을 어떤 사람들이나 목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3번째, 어떤 집단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가? 14번째, 당신은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을 뛰어넘어 일해본 적이 있는가? 15번째, 당신의 비전이나 이상으로 인해 개인과 단체의 유익함에 해가 간다면 당신은
포기하는 편인가? 16번째, 당신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장을 펼친 적이 있는가? 17번째, 최근 1년 사이에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18번째, 나의 외부에 어떤 초월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19번째, 당신은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자주 있는가? 마지막 20번째, 오늘 당장 죽더라도 당신의 삶은 나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네, 이상이 설문지의 내용이고요. 제작진은 이 설문지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같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설문지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고요. 그저 우리가 9번째 지능이 잘 발달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해보는 정도로 지금 말씀드린 질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9번째 지능이 발달된 사람들의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9번째 지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